네, 그럼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대학원 콜로퀴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김상엽 녹색성장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시각을 바꿔서 기후 변화 문제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계시는 시민사회 쪽에서 애쓰고 계시는 기후 솔루션의 김주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김주진 대표님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시고 그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던 중 사실은 보장된 길을 스스로 나오신 결단하신 분입니다. 그 김현장 변호사를 하시다가 이번에 그분의 그 여성을 바치겠다는 생각하시고 기득권을 포기하시고 보장되지 않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 기후 전문 시민단체를 결성하셔서 기후 솔루션의 대표로 지금까지 재직하고 계십니다. 김주진 대표님과 제가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2017년 그 당시만 해도 파리 협정 이후에 이제 후속 협상이 진행되고 있던 과정이어서 외교원에서 기후 변화 협상 후속 조치에 관한 대표단을 구성하고 회의를 하던 일이었는데 그때 처음 만나 뵀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생소하던 단어였던 좌초자산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좌초자산이라는 단어가 이제 전혀 행사하지 않은 단어가 된 것 같아요. 아마 80%는 우리 김주진 대표님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제가 길게 설명드릴 것도 없이 바로 김주진 대표님을 모셔서 시민사회 입장에서 기후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의견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결단은 아니었고 그냥 저도 그 뭐 결단이라기보다는 이 세계가 이제 저도 그 전에 이제 유엔 기후변화협정 한 두 번 다니면서 굉장히 비어 있다는 생각을 들고 왜 미국 단체는 저렇게 많은데 한국은 안 될까 하는 고민에 미국 가서 단체들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보고 이러다가 이제 미국 시민단체들이 좀 들어가서 공부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뭐 한번 설립을 하자 해가지고 설립을 하고 안 되면 다시 뭐 변호사 하면 되지 하다가 했던 게 운이 좋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까 2017년 말씀드린 그때는 아주 초창기였었고요. 그래서 그때 심 교수님 뵙고 사실 그 전부터 심 교수님의 논문은 뭐 이래저래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이제 제가 이제 학부 때 전공했던 정치 외교랑 접합시킨 부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심 교수님 그렇게 해서 예전부터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 지금 저희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시민사회 역할이라고 해서 뭐 원하셨던 내용이 그거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저희 조직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설명을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다는 아니고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일을 좀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는지도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발전 부문 탈탄소화가 왜 안 되는지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가스의 문제는 뭔지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철강 산업 부문 탈탄소화의 과제는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옛날에 저희가 카이스트랑 엄지영 교수님이랑 이제 그 모델링 연구 같이 했던 거 한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도 중간에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려고 합니다. 큰 영광이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2016년에 설립된 단체 기관이고요. 한국 비영리 법인입니다. 비영리 사단 법인이고요. 저희가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온실가스 줄이는 겁니다. 온실가스를 큼직큼직한 소스부터 줄이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고요. 석탄 발전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전에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단 중요한 타겟이었습니다. 그래서 석탄 발전의 얘기를 잠깐 처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는 일은 뭐 화석연료 줄이는 거, 산업 부분 탈탄소화시키고 재생에너지 정책 변화시키고 토지형 부분에서 온실가스 줄이고 이렇게 큼직한 온실가스 소스를 저희들이 쫓아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법적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리서치 이런 걸 해가지고 온실가스를 사람들이 어디서 배출하는지도 알리고 그다음에 생각을 좀 하게 만들고 하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고요.
결국 해보니까 저희 단체가 이제 75% 여성, 그리고 평균 연령이 30 초반에 32세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기후 변화를 가지고 사람을 모으니까 생기는 데모그래픽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의 본질은 휴먼 인프라스트럭처가 없는 거라는 게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많이 깨닫는 부분이에요. 기후 변화에 대한 그냥 이제 큰 기초 지식과는 없지만 열정은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기후 변화 대응하는 전문가로 바꾸는 게 이제 저희가 하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일을 좀 대표적인 사례를 좀 됐지만 좀 말씀을 몇 가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2019년의 일입니다. 2019년의 일이었고요. 그래서 5년이 넘는 일입니다. 201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산자부랑 한국전력 자회사들이 석탄 발전이 중에 상당히 좀 오래된 거를 이제 주 기기 이제 터빈이랑 이 보일러를 교체를 하고 이게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정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수명 연장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그 판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이제 우리 전력 시스템을 이것과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발전소에 계신 분들은 그 발전소가 계속 가동돼야 자기네들의 어떤 직업도 계속 유지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했었는데, 이걸 조용히 진행됐던 일인데 저희 팀이 어떻게 알게 됐어요. 특히 지금은 국회의원이 되는 이제 그 당시 저희 팀원이었던 이소영 지금 의왕과천 지역구 의원인데 이제 알아내셔가지고 이제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문제 제기를 했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해서 이제 이런 당시 양승조 지사님 이제 지금은 이제 김태현 지사님으로 바뀌었지만 충남도 그러고 보니까 여기 충남도랑 가깝군요. 예, 양승조 지사님이 원래 미세먼지가 아주 뜨거운 화두였던 시기여가지고 충남도청에서도 알고 충남도에 이제 여러 시민단체들이 알았더니 아주 굉장히 굉장히 열성적으로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걸 알았던 게 한 1월 달이었는데 3월 달 2달 만에 이걸 중단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이때 줄어든 온실가스 양이 우리나라 1년 배출량이 40%입니다. 그러니까 한 4,500, 5,000 메가와트면 얼마나 크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석탄 발전소 얼마 간 보령이라고 있거든요. 보령 석탄이라고 있는데 그게 한 5,000 메가와트 정도 되는 단지입니다. 그 발전소에서 한 10년간 배출된 양을 없앴으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한 40%입니다. 참고로 석탄 발전은 굴뚝 하나가 우리나라 배출량의 한 0.5%, 평균적으로 0.5% 정도 됩니다. 그걸 한 2달간 저희 기관이 뒤에서 이제 좀 서포트를 많이 하고 해서 했는데 이게 한계 감축 비용을 따지면 이게 만약에 저희 기관이랑 이런 주변 기관들의 인건비를 다 합쳐가지고 감축 비용으로 치고 이제 이로 인해서 줄어들었던 3, 4억 톤 정도를 이제 감축량이라면 한계 감축 비용은 뭐 지금 탄소 시장의 감축 비용 대비 한 거의 1,000배, 10,000배, 제가 숫자가 0이 몇 개가 붙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기관들은 이렇게 시장 원리에 근거해서 잘 감축되지 않는 거를 저희 사람들이 이제 문제 제기해서 이제 줄이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고요. 그런 거를 중요시 여기에는 이제 기부자들이 저희에게 이제 저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이제 기여를 했던 중요한 게 이거 그로부터 한 2년 정도 후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이 동남아나 개도국들의 석탄 발전소를 짓는 게 뭐냐 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글로벌 논의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긴 한데 문제가 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왜 문제가 됐냐면은 이런 나라들에서 석탄 발전소 같이 수조 원대의 자산은 기본적인 금융 지원이 없으면은 안 됩니다. 이 나라들은 이 국가의 신용 등급이 낮아가지고 한국 정부 같이 좀 신용 등급이 크고 재무제표가 괜찮은 나라들이 그 사업의 리스크를 차단해주지 않으면은 민간 금융 조달이 어렵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수출 신용기관들 이제 수출입은행이나 무역공사 같은 기관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크지 않은 금융인데 그로 인한 온실가스 꼬리표는 굉장히 컸던 게 이제 우리의 수출 신용이었습니다. 사실 아마 거기 계신 분들도 본인들이 하는 일에 온실가스 꼬리표를 그러니까 스코프 3 이미션, 스코프 2 이미션이 얼마나 큰지를 전혀 몰랐을 겁니다. 이제 저희 같은 기관들이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문제 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귀찮지만 알아보게 되고 누군가 자기를 비판하니까 싫어하지만 알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되기가 됐고 이로 인해서 석탄 금융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단을 시켰어요. 이게 2021년 4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 이제 다시 재선을 하냐 마냐가 이제 문제인데 이 취임 초기에 열었던 이 코로나 시절에 해가지고 열었던 이 버추얼 컨퍼런스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안 하겠다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에 일본 총리가 우리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로부터 3달 뒤에 시진핑도 중국 시진핑 주석도 이제 안 하겠다 선언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동남아 개도국의 석탄 발전을 짓겠다는 수요는 워낙 줄어들고 있었지만 다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게 중앙일보 기사였을 텐데 이제 인니의 신규 석탄 발전이 반토막이 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큰 거고요. 한계 감축 비용을 따지면 굉장히 낮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 나라들 동남아 개도국이나 아니면은 이제 남아공까지 에너지 전환이라는 논의가 좀 차원이 달라집니다. 석탄 발전은 빠지고 그러면 뭐가 대신에 들어갈 거냐? 그리고 이 석탄 발전 저자들을 어떻게 끌 거냐가 지금 현재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많이 됐다가 지금 이제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일이 저런 일들이고 그래서 이 민간 자본이 쉽게 감축을 못 시키는데 저희 같은 기관들이 전혀 이제 수익성을 따지지 않는 기부금을 이용해서 공익적인 효과를 감축이라고 주셨습니다. 공익적 효과를 이루는 게 저희 같은 기관의 존재의 이유이고요. 네, 요거에 이제 몇 년 전에 3년 4년 전에 이제 엄 교수님 연구실과 함께했던 연구입니다. 2020년만 해도 2020년, 21년만 해도 넷째로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아직은 생경한 얘기였습니다. 아직은 생경한 2020년 말에 그것도 공교롭게도 한중일 3국이 이제 한 3주 내지 2주 짧은 기간 내에 모두 다 2050년 아니면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이 연구를 했을 때는 탄소 중립을 우리나라 정부가 정책을 채택할지는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 와중에 저희가 탄소 중립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해서 이제 쭉 온실가스 배출량을 누르면은 제가 엄교 교수님의 연구 결과를 제가 발표하는 게 참 부끄러운데 네. 누르면은 이런 믹스가 나온다. 시루떡 이렇게 같이 나온다는 게 제가 알기로는 엄 교수님이 하셨던 그 Gcham이라는 모델에 기초한 연구였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표를 보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노란색과 분홍색이 엄청 늘어난다는 겁니다. 재생에너지 양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우리 전체 경제를 산업 부문까지 다 해가지고 배출을 줄이려면은 노란색과 파란색 풍력과 태양광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만큼 이 풍력과 발전 부문의 탈탄소화가 전 경제의 탈탄소화를 위해서 하는 역할이 크다는 게 지금 이 표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네. 물론 여러 가지가 더 있고 더 중요한 엄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참 어려운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뭐 원자력이 필요하다, 가스가 필요하다 이런 뭐 석탄이 더 필요하다, 재생에너지는 뭐 비싼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현실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이 IEA에서 매년 전 세계 에너지 투자 현황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굉장히 좋은 보고서를 매년 내놓고 IEA 참 그 웹사이트에 표현한 방식도 참 깔끔하고 좋습니다. IEA가 이제 작년 아마 이것도 업데이트된 게 금방 나올 것 같은데요. 작년에 이제 내놓은 이 전 세계 에너지 투자 현황, 신규 에너지 투자 현황 자료를 보면은 재생에너지는 저렇게 노란색으로 뭐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그리드 앤 스토리지 개통과 저장 부문에 대한 투자가 그 다음으로 많고 화석연료, 가스와 석탄 이런 것들이겠죠. 저거는 워낙 적었고 계속 줄어들고 있고 신규 투자가 그리고 원자력은 이렇게밖에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전 세계 경제 트렌드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예외일 이유는 별로 없다고는 생각을 해요. 같은 하드웨어 재생에너지에 쓴 태양광 패널과
풍력 블레이드와 그다음에 원자력에 들어가는 보일러와 터빈은 다 같은 건데 비슷한 물건을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다르게 우리나라는 좀 다르게 쓰고 있는 거죠. 이제 근데 어쨌든 전 세계 평균을 내면 이렇다 하는 거를 전 세계를 합쳐놓으면 이렇다 하고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에버라는 기관이 내놓은 이 자료는 태양광과 풍력이 각각 나라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를 보면은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유럽은 많고요. 어, 우루과이는 굉장히 많고요. 우루과이는 굉장히 많고 덴마크도 많고 우루과이는 태양광 풍력 비화석 연료원 아마 거의 재생에너지 지열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거의 90% 이상이 이 재생에너지 원으로 가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로코, 요르단이 이쪽에 있습니다. 모로코, 요르단이 이쪽에 베트남이 있고 일본, 중국이 우리보다 높고 현실 우리는 이제 인도네시아, 인도도 우리보다 높고요. UAE 정도 수준입니다. 이집트, 러시아 이런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의 공통 특징이 있어요. 인도네시아, 한국, 러시아, UAE,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슷한 특징이 있어요.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일부 비슷한데 인도는 조금 다른 문제가 있긴 한데 비슷한 나라들이 이 나라들은 다 독점 이제 생산소부터 배분까지 발전소부터 송배전까지 사실상 하나의 회사가 된다고 보면은 상관이 무관한 이제 회사 이런 독점 전력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게 이 세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력의 유통 구조와 이거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베트남도 낮죠. 일본도 낮고 중국도 낮아요. 동양권 국가들이 이런 전력 시스템을 많이 갖고 있고 되게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전력 이 에너지 유통 에너지 시스템이 전력 시스템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면 못하겠지만 독점 좀 사회주의적인 이제 이런 나라들이 조금 전력 생산량이 낮고 이제 유럽은 전력 시장이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이제 이쪽은 이제 재생에너지가 많다 하는 걸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IEA에서 낸 자료를 또 보면은 한국이 일단은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 목표 증가를 이제 중국이 끌고 있다는 게 이게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재생에너지 목표를 다운그레이드 하는 거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30에서 21% 정도로 온실가스 재생에너지 목표를 낮췄는데 이제 그게 여기에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페인도 그렇고 네, 이제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동시에 이제 좀 이게 안타까운 이 문제는 저는 이제 우리 발전 부문의 어떤 잘못된 역사가 좀 여기에 기여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발전 부문이 독점으로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로 인해서 발전 공기업을 가면은 조금 우리와는 좀 다른 분위기 일반 사회와는 좀 분위기가 좀 달라요. 이런 게 아주 대표적인 이 사진을 제가 여기 올려놓은 이유가 왜일까요? 웃으시는 분. 네, 경제된 문화를 보여준 지표가 뭘까요? 남자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 발전 부문에 이제 사회적 경향을 좀 전반적으로 쫓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생각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좀 이따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게 이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발전 부문에 좀 잘못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전이 적자가 수십조 원이면 40조, 50조 정도 얘기를 합니다. 한전 적자가. 적자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좀 이따 설명해 화석연료 때문입니다. 화석연료 값이 비싸져 가지고 적자가 생겼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민간 기업에 삼성전자 같은 회사에 40조 적자가 생겼으면은 이 무엇보다도 경영진이 아마 대거 교체됐을 겁니다. 네. 우리 전력 시스템에서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을 지고 뭔가 결정을 내리는 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노베이션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이제 옛날 스타일의 문화가 이제 발전 시스템에 존재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른 현상이 아닌데 요 슬라이드가 이제 아마 또 이제 이 발전 부문이 변하지 않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하는 것 관련인데 선을 여기서 난다고 생각하고 전기와
이 두 가지 물건의 차이가 뭔지를 좀 한번 맞춰보실 수 있는 분, 별로 맞추지 못하시는데 한번 맞춰보실 수 있는 분. 뭐 여러 가지 답이 있겠죠. 에너지 지병. 뭐 다 에너지 지역 쪽이죠. 네, 교수님. 재고 관리가 안 된다. 요거는 재고 관리가 되긴 되죠. 그러니까 요거가 안 되죠. 아, 그쵸, 그쵸, 예, 그쵸. 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고 사실 그게 뭐 얼핏 보면은 이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과 조금 비슷할 것 같은데 결이 좀 맞닿는 이제 답변일 것 같은데 반도체와 철강은 수출을 합니다. 반도체와 철강은 배에 실려서 기차에 실려서든 저 멀리 미국과 유럽, 남미, 아프리카로 갑니다. 전기는 전 세계 어딜 가나 기본적으로 로컬한 자산입니다. 물론 유럽에서도 국경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선이 닿는 범위까지만이고 선이 발전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넘어가는 범위는 줄어듭니다. 전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나라나 그 시스템의 정치적, 경제적 맥락에 맞닿아 있는 물건입니다. 그에 비해서 무역을 하는 자산은 여러 나라에서 여러 문화, 여러 규제 시스템에 노출됩니다. 여러분이 자주 들으신 아리백이 대표적으로 무역이 우리의 산업의 기후변화 압력으로 들어오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역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반도체 회사와 철강 회사, 자동차 회사까지도 이제 상당히 생각을 하지 못한 걸 생각하게 만드는 경향이 현상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강, CBAM. 철강은 CBAM 같은 규제에 기초한 것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회사들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저탄소 철강을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반도체 뭐 아리백 뭐 아니면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 아리백을 만드는다 이런 게 다 이제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발전 부분에서 얘기를 계속 제가 꺼내고 있는데 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에 잘 안 되는 이유를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다. 이동통신에 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우리 유선통신 사업자가 보여줬던 모습과 일변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우리 전력 공기업이 그 당시에는 KT밖에 없었죠. 유선통신 사업자가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전력의 유통구조 문제가 굉장히 크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걸 이제 숫자로 보면은요. 석탄의 경우에는 대략 90% 플러스 알파를 한전이 이제 석탄 발전 자산을 한전과 한전 자회사들이 보유를 하고 있고 민간은 보유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에 비해서 민간은 태양광과 풍력은 기본적으로 민간 중심의 시장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 왜 그러니까 전력 공급이 생겼냐? 기본적으로 나라가 어려웠던 시절에 자본이 없던 시절에 자본을 국가기관에 집중을 시켜서 개발했던 자산들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는. 그리고 아까 베트남도 그렇고 저기 중국, 일본 다 그렇게 비슷하게 전력 부문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러시아는 아예 공산주의 국가였죠. 그에 비해서 태양광 풍력은 그런 크기가 작아요. 크기가 작다 보니까 작은 사람, 특히 태양광은 작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사람들도 투자를 할 수가 있고 풍력도 마찬가지고 풍력 상대적으로 작죠. 풍력은 해상 풍력 같은 게 상당히 이제 큰 자본이 필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뭔 이유에서인지 잘 안 해요. 아마 이 발전 한전 전력 공기업들의 이 하던 방식과 맞지 않아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민간 부문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백을 해서 삼성전자가 전체 전력 사용량을 재생에너지 100% 하겠다는 얘기는 이분들에게는 우리 전력 공기업에게는 원자력 발전소를 끄거나 석탄 발전소를 끄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벌써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국전력이 운영하는 가스 발전사들, 유류 발전사들과 발전소들과 민간 위주의 이제 재생에너지 사이에 사실상 경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경쟁이 어떤 식으로 발현되냐면은 누군가는 출력 제어를 당하고 안 당하고 이런 일로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독점 시스템에서 갖고 있는 이 불공정한 거래 관행들을 없애는 게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에서 혹은 이 독점 전력 기업이 갖고 있는 나라들의 전력 탈탄소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중 하나도 그런 것들입니다. 한국전력이 천문학적 적자를 봤다고 40조에서 50조 원 적자를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원인은 화석연료 때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1년 상반기에 이 한전이 이 전력 구입 금액을 이제 계산한 거가 왼쪽에 있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2022년에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이제 발생한 전력 구매 비용인데 이제 보면 LNG 비용이 거의 100% 늘었죠. 112% 늘어났고 석탄 발전소에 줬던 비용도 이제 이렇게 늘어나 73% 늘어났습니다. 이게 그로 인해서 이제 한 분기에 8.1조 원 늘어났고 그해 공교롭게 30조 원 정도 적자가 났어요. 곱하기 4 40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히려 가끔 재생에너지 탓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재생에너지는 뭐 늘어나긴 늘어났어요. 이렇게 조금 늘어났어요. 한 1조 5천억 정도 늘어났는데 재생에너지 비용이 늘어난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이제 저걸 깊이 들어가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상 구조가 화석연료 가격과 연동된 이 개통한계 가격, 그러니까 전력 도매 시장 가격과 전력 도매 시장 가격이 사실상 화석연료 가격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보상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게 아닌가, 저기에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가격이 늘어난 건 재생에너지 하드웨어 값이 비싸졌다기보다는 우리의 재생에너지 보상 방법이 화석연료 가격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근데 한국전력이 전기 요금을 걷는 건 우리 같은 사람이나 공장에서 전기 요금 걷는 건 똑같거든요. 한국전력이 결국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큰 서비스가 화석연료의 출렁출렁 거래 리스크를 그 충격을 상당 부분 흡수를 해줍니다. 흡수를 해줘가지고 바로 경제에 영향이 안 갈 수 있게 하는 게 한국전력의 큰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은 그래서 이제 보면은 화석연료 가격이 뛸 때 한전은 적자였고 화석연료 가격이 낮을 때는 한전은 흑자였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산업화를 시키는 식의 이렇게 이제 커다란 자본을 이제 전력 공기업에 제공을 하고 이제 그 가격 리스크에 이제 산업계를 좀 덜 노출시키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했던 게 우리의 산업화에 분명히 했던 역할은 큰 것 같은데 지금 전력 부문의 기술이 바뀌고 있고 아까 IEA 자료 봤겠지만 태양광 풍력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구조가 이제 우리의 전력 부문의 경쟁력을 낙후시키고 여러분이 봤던 아까 남자들만 있는 사진으로 좀 발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게 탈원전이나 재생에너지 때문에 전력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그냥 금방 증명이 될 수 있는 팩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국민연금 얘기가 잠깐 하나 나오는데 이거 40조 50조 적자를 나왔잖아요. 한전. 그거 결국 저희가 내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부 돈이기 때문에 정부 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도를 하는데 정부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기가 만만치가 않고 절차도 있고 투명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지금 의존하고 있는 하나의 수단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을 통해서 이 한전의 적자를 보전하는 거. 한전이 이제 어떻게 국민연금 보전을 해주냐면은 한전이 이제 40조 50조 적자가 되니까 이제 계속 돈을 갚아야 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계속 돈을 갚아야 되는 일이 연료대금도 줘야 되고 하는데 이제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한전이 대출을 받으러 갑니다. 대출을 어떻게 받냐면 여의도에서 사채를 일으킵니다. 회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회사채를 받으면 이제 한전은 쿠폰을 주는 대신에 돈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쿠폰을 나중에 니네들이 사채라는 쿠폰을 나중에 내놓으면은 우리가 뭐 100억이든 10억이든 다시 돌려주겠다 이자 쳐가지고 이게 이제 회사채인데 이 회사채의 시장에서 국민연금이 하는 역할은 뭐 절대적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뭐 큰 손에 큰 손에 큰 손이라고 보셔도 될 거고. 근데 국민연금이 몇 년 전에 석탄 발전에 대한 자기네 정책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안 만들고 있어요.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화석연료 가격의 출렁출렁거림이 거기에 영향을 결정적으로 미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전이 전면적으로 어려워지면서 국민연금의 연기금을 이용해서 한전의 적자를 보전하는 일이 중요해졌고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이 몇 년째
석탄에 대한 정책을 못 내놓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는 화석연료 적자의 부담은 결국 우리가 진다는 거고요. 이제 그럼 독점이 왜 이게 문제인지를 간단히 좀 간단히 아니지만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기는 발전소에서 만들어 가지고 커다란 철탑에 들어가서 커다란 아주 철탑에 들어가서 이제 이 변전소라는 데 가서 전봇대로 옮겨 탑니다. 전봇대가 배전망이고 커다란 철탑이 송전망이고요. 그 과정에서 볼티지가 굉장히 높은 볼티지가 압력이 낮은 압력으로 바뀌고 다시 한번 그게 이제 저희 전봇대에 있는 변압기를 거쳐서 저희 집에 올 때는 220짜리로 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전력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요. 쉽게 말해서 송배전망, 전력 고속도로는 전력이 전달되는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는 다 한국전력이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컨텐츠를 그러니까 생산하는 그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컨텐츠,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물건의 생산의 한 60~70%를 한국전력에 전적 연결되어 있는 자회사들이 생산을 하고 있고 그 대부분 석탄 원자력 그리고 가스 한 절반 정도가 이제 그렇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 톨게이트 역할을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면 고속도로 실어야 되는데 톨게이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톨게이트가 이제 전력거래소라는 겁니다. 전력거래소가 톨게이트인데 이 전력거래소 하는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톨게이트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돈 받고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제 돈을 안 내면 못 들어가죠. 여긴 사실 전력은 조금 들어가는 순간 돈을 주는 거긴 한데 약간 그 돈을 내는 방식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가 하는 역할은 너는 들어가도 돼, 너는 안 들어가도 돼 결정을 해주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 전력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이 전기의 특징, 기술적 특징을 결정을 해주는 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들어가면 돈을 얼마 주는지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 문제는 한국전력거래소가 옛날에 한전이었어요. 20년 전에 떨어져 나왔어요. 20년 전에 한국전력을 유럽처럼 전력 시스템을 바꾸려고 한 적이 있었고 그때 전력거래소를 먼저 띄어냈어요. 한전에 이 톨게이트 역할하는 부분을 일부러 먼저 띄어냈는데 그 띄어내고 중단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 전력거래소가 사실상 거버넌스는 그러니까 이사회와 이 총회, 주주총회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사실상 한전의 회사와 비유하면 한전의 100% 자회사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손이 자꾸 안으로 굽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남의 것보다는 자기 거를 봐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그게 발생을 아주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주도는요 워낙 작습니다. 제주도에 쓰는 전력은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한 1%,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0메가와트, 900메가와트 아니 600메가와트 정도의 평균 부하를 갖고 있고 여기 600메가와트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600메가와트 소요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900메가와트 정도의 화석연료 발전소가 있고 800메가와트 정도의 재생에너지 발전소도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거의 다 민간, 화석연료 발전소 대부분 전력 공기업. 근데 이제 그러면 600이라는 수요를 놓고 900이랑 800짜리가 이제 싸우는 경쟁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경쟁을 하는 날이 언제 특히 많이 발생하느냐? 양쪽에서 다 출력이 많을 때, 특히 태양광과 풍력의 출력이 많을 때, 오늘 같은 날. 오늘 같은 날은 제주도에서 만약 날씨가 이랬다면은 50% 60%까지 재생에너지가 낮에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날은 이제 누구 거 어느 발전을 선호하냐가 이제 중요한 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제주도인 전력거래소가 자주 내리는 판단이 나는 재생에너지를 끄라고 할게. 재생에너지 화석연료 발전소는 가동을 해줘야 되니까 재생에너지는 끄라고 할게 하는 판단을 종종 내립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재생에너지를 끄지 않아도 되는 기술은 다 있어요. 이제 배터리, 동기조상기, 실시간 저장, 가상발전소 같은 기술들이 다 존재하고 그 기술들을 재생에너지와 함께 결합을 시켜놓으면 가격이 결코 나쁘지 않거든요. 가스발전소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높아진 가스 가격에 비하면 가스발전소 가격에 비하면 쌉니다. 근데 그러지를 않아요.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가격은 아무리 봐도 싼데 그게 이제 이고요. 그리고 이제 왜 이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가 꺼지는 현상이 이제 자꾸 발생하는지 그 기원을 또 보면은 이게 재생에너지가 많아져서 생기는 현상이라기보다는 경쟁을 하는 가스발전소가 많이 생기는 현상이에요. 이게 여기 보시면은요.
제주도의 출력 제어, 이 재생에너지 끄는 이 출력 제어라고 하는 현상이 많이 생긴 게 이 2020년 뭐 이맘때예요. 근데 재생에는 이 풍력 발전 양 자체는 특히 풍력 발전 쪽에 출력 제어가 많았거든요. 늘 비슷했습니다.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8월 달까지밖에 안 해서 숫자가 작은데 비슷했는데 2019년도에 제주도의 가스발전소들이 한참 꺼져 이게 성능 개선을 한 거죠. 이제 교체를 합니다. 가스발전소 교체를 하고 확장을 하면서 이 출력 제어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네. 이런 와중에 제주도는 더 이걸 짓겠다고 합니다. 근데 제주도에 가스발전소를 더 짓겠다고 해요. 이미 이 발전원들이 포화 상태라서 경쟁이 이루고 있고 뭐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필요한 재생에너지는 오히려 출력 제어를 당하고 있는데 발전소를 더 짓고 있어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제 제가 뭐 여쭤보면은 답변하기 쉽지 않은데 이 제주도에 나중에 가시면은 이제 비행기가 어떻게 가냐면은 비행기가 이제 제주도 한라산을 보고 가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꺾습니다. 이제 서쪽으로 꺾어서 돌아서 이제 활주로에 내리거든요. 이 도는 시점에 보면은 애월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제주도 애월이라는 곳인데 애월 앞에 LNG 탱크 굉장히 큰 게 있어요. 가스공사에 지은. 그 가스공사에서 LNG 탱크를 지으니까 LNG를 계속 써야 돼요. 제주도에서는. 그 가스배관도 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쓰기 위해서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스발전소를 또 짓겠다, 지을지 말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스 쪽의 좌초자산 이 일종의 제주도에 이제 생겨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고요. 유통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죠. 삼성이나 포스코 같은 회사들이나 아니면은 어디 뭐 SK 네이버 같은 회사들은 다 재생에너지를 쓰고 싶어 합니다. 네, 그냥 뭐 삼성 같은 회사는 뭐 고객들의 요구가 워낙 애플 같은 고객들의 요구가 크기 때문이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광양제철소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이제 제일 좋은 프로덕트 중에 하나가 자동차 강판이거든요. 고부가 가치 강판이에요. 그 자동차 강판 같은 경우는 이 배에 들어가는 강판 대비 어떤 기술 집약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전 세계 이 가스 강판 자동차 강판 전 세계 철강 생산 물량이 한 6%밖에 공급하지만 자동차 강판 한 10%를 공급합니다. 자동차 강판에선 강자고 독일이나 유럽의 자동차사들이 중요한 고객입니다. 근데 그런 데는 이 강판의 강판의 이제 어떤 만드는 과정에서 그 탄소 배출을 줄여라 이런 요구를 하거든요. 이제 요구를 하다 보니까 포스코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타임라인을 제시하라는 요구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상황인데 이제 조금 더 철강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있는데 이제 그러려 인해서 포스코가 이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호주에다가 고로 공정을 재생에너지 많은 호주에다가 선처리 공정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를 이제 전기로를 더 만들어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 기업들은 그런 이유에서 재생에너지 직접 쓰고 싶어하는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쓰고 싶어하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한전을 통해서 전기를 사면 무조건 그 전기에는 석탄 전기도 섞여 있고 원자력 전기도 섞여 있기 때문에 재생의 전기로 인정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거래 계약을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체결을 해서 해상풍력 사업자나 아니면은 뭐 폐양광 사업자든 체결을 하고 싶은 요구가 많고 그거를 그 직접 체결한 재생에너지 계약을 PPA라고 합니다. 파워 퍼치스 이그리먼트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대한상의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불만이 많다 하는 게 얘기입니다. 그 불만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제 여기 조그맣게 나왔지만 PPA 요금이 있고 이제 이 여기 보면 6,630원, 9,98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게 한전이 제공하는 이 전기 요금이거든요. 지금은 조금 바뀌었지만 만약에 네가 그냥 PPA를 안 하고 산업용 전기를 그냥 지금처럼 쓰면은 너의 기본 요금은 6,680원이야. 근데 네가 만약에 PPA를 조금이라도 쓰는 순간 전기요금 기본 요금 50% 올릴게. 이렇게 이제 한국전력에 내놓은 이제 그겁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는 설명이 잘 안 돼요. 뭐 이래서 저래서 얘기를 하지만 잘 설명이 안 돼요. 설명하는데 익숙하지도 않고 한국전력이.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한국전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생에너지가 들어오면은 자기네 발전소는 끌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이제 그런 게 이런 게 반영된 게 아닌가. 그래서 시장 구조의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력 유통 구조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재생에너지가 잘 안 되는 이유는요. 물리적 개발 과정이 복잡합니다. 물리적 개발 과정이 옛날에 포스코가 공장을 짓거나 여수 석유화 가지를 만들었을 때 같지가 않습니다. 물리적 이 개발 과정이 굉장히 투명하고 민주적입니다. 네, 투명하고 민주적이다. 과도할 정도로. 그로 인해서 그리고 특히나 그 과정에서 지자체, 기초지자체들, 군, 2만 명, 3만 명짜리 군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 굉장히 큽니다. 권한이 굉장히 크고 그 왜 큰지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기초지자체들이 군이나 시 같은 곳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인허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탈원전을 하고 나서 재생에너지가 이제 어떤 프레임이 잡히고 그러면 정책 프레임이 잡히고 그러면서 시끄러지기 시작하니까 이 지자체들이 못하겠다 이런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 못하겠다 하는 인허가를 내가 못 내주겠다 귀찮다 이거 해봐야 내가 우리 조그마한 지자체에서 몇 명 안 되는 지자체에서 이것까지 하면은 나 그냥 우리 군수님이 다음은 재선이 안 되고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발현되는 겁니다. 이 지자체들이 특히 태양광이 정치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이후에 이격거리 규제라는 걸 도입합니다. 자기네 조례로 고속도로로부터 1km 뭐 농로 경운기가 다니는 비포장길로부터 500m 떨어진 곳에 태양광이 배치돼서는 안 돼. 근데 왜 고속도로에서 떨어진 곳에 고속도로부터 1km 떨어뜨려야 될까요? 사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일종의 편의주의, 행정 편의주의적 생각인 거거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 모든 규제 레이어들을 이렇게 오버랩을 시키고 이제 GIS로 분석을 하니까 파란색 조그만한 곳들에 만 태양광 입지가 가능하다 이런 군들에서는 이런 게 이제 보여주는 현상이고요. 해상풍력 사업도 인허가 혼돈입니다. 인허가가 29개 지자체, 29개 기관에서 뭐 몇 개, 뭐 아홉 몇 개 기관에서 29개 인허가를 받는다. 해상풍력에 인허가 받는 방식인데 이러다 보니까 발전 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사업자는 굉장히 많아요. 이미 그 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사업자들의 합계는 우리의 해상풍력 목표를 초과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행되는 건 저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인허가 때문에 그렇고요. 인허가를 빨리 이제 개선하자는 거는 지금 기후변화 논의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 두바이에서 이제 재생에너지 3배로 하자는 선언이 나왔는데 거기에도 자세히 보면 인허가를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 정도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시설들 지금은 안타깝게도 화석연료를 배출한 대표적인 시설들인데 이런 시설들을 짓고 그게 우리 경제적 부의 기초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중앙 정부가 상당히 이제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게 재생에너지 쪽에서는 발현되고 있지 않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제 또 이런 이 표를 이제 저희는 이제 전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진실은 좀 다릅니다. 오히려 재생에너지 인허가 양은 전 정부의 피크를 쳤다가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충남도의 사례이고요. 이것도 이제 이건 전국적으로 이 인허가가 어떻게 늘어난지 줄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 발전 사업 허가 건수랑 용량이 오히려 이 전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쭉 늘어나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첫 1년 정도 지나서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인허가를 하기 힘들어요. 태양광이 시끄러운 문제는 여야의 문제, 보수와 진보의 문제되다 보니 떨어지다 다시 이제 회복을 하고 있지만 전에 피크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인허가 문제가 얼마나 이제 중요하고 우리의 산업 발전, 산업의 이제 중요한 산업 발전을 좀 막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중앙 정부에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 하나만 통과시키면 돼요. 기초지자체의 권한을 중앙 정부의 권한으로 만드는 법을 통과시키는 아예 그냥 국토교통부가 시행령으로 그 규제 권한을 중앙 정부 쪽으로 끌어오면 되는 건데 그거 하나가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타깝고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발전해서 가스 얘기를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 10년 전에는 이 가스가 이제 트랜지션 퓨el의 전환연료다 하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은 조금은 이제 오래된 얘기처럼 저는 좀 들립니다.
가스 이제 온실가스는 사람들의 인지도와 이제 민감도가 높아지다 보니 가스도 이제 사회적 라이센스를 슬슬슬슬 뺏겨가는 현상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2년 전의 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현대자동차가 공교롭게도 이때 아리백을 가입 한 해 만에 했던 시절이었어요. 2022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현대자동차가 이제 울산 공장에 안에다가 이제 그 공장 내 발전소, 가스 발전소를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그걸 보고서는 우리 저 청년 그룹들이 청년 기후 단체들이 저렇게 현기차 이제 본사 앞에서 아이오닉 놓고선 저런 퍼포먼스를 했고 이제 시끄러워지니까 현대자동차에서 그 사업을 철회를 했거든요. 가스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는 게 저도 보입니다. 가스에서 우리나라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 가스가 생산되는 곳이 LNG, 특히 이제 파이프라인에 들어가는 가스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유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이프를 통해서 액화를 시키지 않고 공급되는 가스가 있고, 그다음에 액화를 시켜서 공급되는 가스가 있습니다. 액화시키는 가스는 굉장히 비쌉니다. 왜냐하면은 마이너스 200 몇 도로 사실상 얼려야 되니까. 그리고 얼린 상태에서 배로 실어가지고 배값도 들고 배에 들어가는 연료도 들어가고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파이프라인 기화시켜서 바로 공급하는 게 대강 싼데 우리나라는 가스를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다 LNG입니다. 일본도 그렇고 아시아는 대부분 LNG인데 이 LNG가 오는 곳을 그리고 LNG가 이제 전 세계 가스의 지금 현재 절반이 넘어서 50% 정도인데 이 LNG가 어떻게 유통되는지를 이렇게 봤더니 이제 크게 중동, 호주, 미국에서 생산이 되는데 한중일에 오더라 하는 게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가스 유통망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크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 LNG 유통망의 핵심적인 역할을 LNG 선에 80%를 짓습니다. 80% 정도를 짓습니다. 근데 이건 저희의 870억 톤은 저희의 이제 아주 거친 계산인데 저 LNG 선 하나가 배출하는 양이 그러니까 저 LNG 선에 하나에 담겨 있는 가스가 가스 발전소에 다 30년 가동하고 LNG 선이 왔다가 30년 가동하고 그다음에 저 가스량이 전부 다 가스 발전소에서 연소된다고 하면은 저 LNG 선 하나가 화취하고 있는 카본 풋프린트가 한 3,200만 톤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 3,200만 톤인데 그거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330대인가 320대인가 주문이 나왔대요. 이제 러시아의 가스 공급이 이제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320대가 그 중에 80%가 한국 3대 조선소에 주문이 들어왔고 그걸 쭉 계산하니까 그 카본 풋프린트를 계산하니까 870억 톤이라고 저희 팀이 계산을 했고 870억 톤이 얼마나 크냐면은 30년 곱하기 870억을 이제 30년 나누면은 이제 1년에 290억 톤이거든요. 1년에 290억 톤은 29억 톤인데 29억 톤은 인도 배출량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이 탄소 발자국이 큰 이 자산들을 우리의 조선소들 거제도와 울산에서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 경제가 무너지면 그러니까 이제 가장 저초자산도 많이 만들고 있고 전환 리스크가 큰 노동 집약적인 동네는 이렇게 산업 보면은 제가 보기엔 조선소이들이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그냥 감입니다. 그냥 뭐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요 초록색 선이 1.5도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1.5도 시나리오에 맞춰서 LNG 사용량을 줄였을 때, 가스 사용량을 줄였을 때의 그 선이 이제 1.5도 시나리오인데, 요게 이제 그리고 진한 회색이 이제 지금 현재 가동 중인 LNG 선이고, 이제 저 회색이 옅은 회색이 지금 건조를 하려고 하는 그 LNG 선인데 이미 지금 짓고 있는 가스 LNG선은 다 저초자산입니다. 1.5도 시나리오를 지킨다고 했을 때 다 1.5도선 바깥에 저초자산입니다. 그리고 가동 중인 LNG 선들도 상당 부분 2030년부터 저초자산이 된다는 걸 저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걸 많이 짓고 있는 조선소가 현대, 삼성, 하나, 해우전해양 이 세 군데이다. 하고 그리고 중국에서 조금씩 짓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화석연료 문제는 LNG 서플라이 체인에서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을
예, 시간이 특히 많이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마지막으로 제가 철강 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엄지영 교수님과 2, 3년 전에 했던 연구를 또 가져왔습니다. 2년 전인데 2년 전에 뭐 사실 엄지영 교수님이 다 하셨죠. 엄 교수님께서 산업 부문의 탈탄소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경제 전체를 쭉 눌렀을 때 어떤 시루떡이 나오는지 보여준 거예요. 이거는 산업 중에서 철강 부문에 그러고 보니까 저기 믹전 회원 교수님도 그 당시 같이 이제 참여하셨던 그 당시에 PNNL에 계시면서 하셨던 일이네요. 쭉 누르면은 이 철강 부문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 엄지영 교수님 쓰신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가져왔는데 일단은 뭐 요 두 개 시나리오는 뭐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경향을 보여자면은 요 노란색이 늘어나 수소환원 처리 엄청 늘어나고 요 검은색이 사라져야 된다. 블래스트 퍼니스 그러니까 고로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수소 환원철은 재생에너지로 많이 생산돼야 된다는 게 이제 요 보고서에 결국 에 나온 얘기인데 그래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용과 그린 수소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게 중요하고 고로의 빠른 퇴출이 필요하고 특히 CCS가 탑재되지 않으면 그것도 어렵죠. CCS를 탑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인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전기로 스크랩 확대가 전기로 확대가 불가피하다 하는 게 그 당시에 이제 나왔던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면은 고로를 없애는 게 일단 첫 단추거든요. 고로가 나쁘다. 고로는 이제 철강 산업의 미래가 아니다. 수소 환원로로 가야 된다는 거를 이 우리 철강사들 현대제철이랑 포스코 그 두 가지 철강사가 있는데 고로를 갖고 있는 빨리 일깨워 주는 게 저희의 첫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처음에 이제 엄 교수님이 이런 과학을 제시해 주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걸 이제 사회 변화에 이제 이끌고 있는데 이런 게 저희가 했던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 세계 휘민단체들과 함께 포스코에 고로 수명 연장하지 말아 주십시오. 광양에랑 포항에 고로를 그러니까 고로 개수라고 하던데 고로 개수라고 하던데 이 고로 안을 이제 다 가는 것 같더라고요. 안에 뭐 이제 내화 벽돌 같은 게 있어요. 다 교체하고 다시 쓸 수 있게끔 하는 역할 이 수천억 달러 사업인데 이거를 포스코가 이제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하겠다는 것도 있는데 하지 말아주세요. 그걸 하는 순간 10년 동안 더 쓰셔야 됩니다.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를 전환의 기회를 삼으십시오 하고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포스코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런 요청을 받고서 조금 놀랐어요. 그리고 놀랐다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포스코라는 조직 뭐 수만 명이 있는 조직인데 이 모든 사람들의 이 고로에 대한 인식이 동일하지는 않거든요. 이분들이 아셔야 돼요. 고로는 내 향후의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리스크가 될 수 있어. 자동차 강판사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어 하는 거를 내부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알리고 있는데 저희 같은 기관들이 이렇게 해주면은 포스코 내부의 경영진서부터 아래까지 이제 교육적 효과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요청을 했고 내부 소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부 소화하고 있는 것 같고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당연히 많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것도 이제 있었던 일 중에 하나인데 그린워싱. 예. 이 법적인 노력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건데 이제 저희의 포스코를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쓰냐인데 포스코가 이제 그린레이트라는 제품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거를 저도 이제 저희 팀원들이 알고 저는 조금 다른 이게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걸 보니까 한 1, 2% 근데 그걸 그린레이트라고 이제 마케팅에서 팔고 있었어요. 팔았는지 팔고 있었는지 팔라고 했는지 제가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저희 팀이 이거 좀 이상한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탄소 중립 제품이라 얘기하는 거는 혹은 그린 제품이라 얘기하는 건 이건 좀 심하다. 그린워싱이다 하고선 환경부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포스코 내부에서도 탄소 중립 저탄소로 가는 거를 쉽게 보려고 했던 경향을 좀 제동을 걸고 위에
분들 경영진이 조금 알 수 있도록 좀 했던 거고요. 물론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했겠지만 두 번째 요거는요. 포스코를 타겟팅했던 혹은 SK를 타겟팅했던 것보다는 며칠 이거 사실 이번 주에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저겁니다. PPA 아까 PPA가 어렵다고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하는 게 어렵다고 했으니까 이 삼자부랑 한국전력이 제공하는 또 다른 재생에너지 인정 경로가 이제 그린 프리미엄이라는 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린 프리미엄이 적은 돈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재생에너지 썼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들어가지고 특히 많이 배출하는 기업, 포스코나 삼성이나 SK 같이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쓰고 싶어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게 내부에서도 이게 하는지 맞는지 틀린지 설레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워낙 배출량이 많다 보니까 쓰려고 했었습니다. 사실 그 회사들도 PPA가 제대로 체계될 수 있다면 PPA로 가는 게 더 편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쓰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이 녹색 프리미엄이라는 게 어디서 이 프리미엄 쿠폰이 오는지를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저 옛날에 생산된 것도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어프리시에이션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건 좀 곤란하다고 저희가 이제 문제를 제기했던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제조업체들 상대로 한 게 아니라면 우리 전력 규제를 문제 삼기 위해서 진행했던 건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기업들이 저기 재생에너지를 보통 시장 물건처럼 구입할 수 있게 했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는 제조업체부터 외국계 회사 그다음에 스타트업들까지 여러 회사를 만나는데 우리 전력 시스템에 대한 불만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우리 제조업체들에게 우리 전력 시스템은 큰 리스크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마 제가 이게 특히 포스코가 수소환철 중심으로 가게 되고 전기로를 많이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이고 제가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어떤 포스코 저희가 이제 철강 엄지영 교수님과 연구를 했다가 저희가 철강을 막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어떠한 변화가 이제 포스코 같은 회사에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거든요. 엄 교수님이랑 저희가 첫 세미나를 한 2022년 21년 말에 했던 걸 기억하는데 이제 그때 그 아까 교수님 보여주신 그 모델링을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하고 했었는데 그때 포스코의 2030년 타겟은 외부 사업을 통한 10% 감축이었어요. 그러니까 포스코 자체 감소가 아니라 외부에서 상세분을 활용해서 감축하겠다는 게 포스코 그 당시 생각이었어요. 여기는 반영돼 있지 여기 보이진 않지만 근데 이제 저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하니까 아 그거는 무리네. 그거는 무리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10% 감축하겠다 포스코는 얘기를 했고 첫 번째 그런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걸 하다가 10% 감축이 내부에서 자신이 좀 없어지다 보니까 10% 감축을 슬쩍 뺐어요. 10%를 30년까지 감축하겠다는 얘기를 포스코가 뺐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빠져 있어요. 여기 빠져 있었는데 이거를 최근에 10 플러스 알파로 바꿨어요. 큰 변화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 내부의 생각이 바뀌고 있고 이분들이 얘기하는 이 방법은 수소환원 제철, 뭐 전기로 뭐 CCUS를 들어가고 그런 이렇게 없애겠다 하는 게 이제 포스코가 얘기하는 방법들입니다. 근데 이 내부에서도 뭐 설왕설래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 고로를 없애게 되면은 포스코뿐만 아니라 하청업체들의 직원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얘기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 그거는 정유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정유업체도 SK 같은 경우는 이 신설 석유화학 시설에 투자를 하지는 않는다고 한 2년 전에 이제 SK그룹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걸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직원들의 어떤 사기와 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뭐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산업이 변화해야 되는데 그로 인한 문제가 이렇게 발현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건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